네, 점심 식사는 좀 맛있게 하셨을까요? 저희가 조금은 나른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오후 세션에도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C2 세션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세션의 주제는 기술 발전은 인류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고 또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류를 육체 노동의 고통에서 점차 해방시켰고 거대 시설의 편리함을 보통 사람들이 누리게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류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또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늘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의 파괴력과 정밀도가 높아졌고요.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연 기술 발전이 인류를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션 발표는 최익선 미국 조지아대 학습설계공학 교수님, 김승조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님이 해주시고 좌장은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글로벌 HR 포럼 기술의 진전과 인간 삶의 질에 관한 세션 C-2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 좌장을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입니다. 세션에서 우리 발표해 주실 두 분 연사님의 발표를 듣기 전에 앞서서 좌장으로서 기술 진보와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해서 과학자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가로서 가진 시선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건 맨 마지막 장이고요. 맨 첫 장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학기술은 인간의 호기심, 그 다음 장이요. 과 도전에서 시작하였고 전쟁과 같은 이기와 탐욕 그리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부작용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하게는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제적인 풍요를 키우는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 1800년대입니다. 이때는 거의 모든 인류가 저 빨간 선이 빈곤선을 나타내는데 최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륙의 지역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빈곤선을 벗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빈곤선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산업혁명으로 경제활동을 바꾸고 그리고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처럼 가구의 실질 소득은 1980년대 이후로는 생산성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은 이제 격차, 불평등 격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관점으로는 생산성의 증대와 가구 소득의 증가의 격차는 사회적 자산 그리고 기업의 자산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공공의 기능과 역할을 잡아가는 정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1800년대에는 주 80시간의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00년대에 성장을 이룬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이하로 노동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소득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는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 크게 평가받고 받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을 보시면 인간이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그 시간의 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르게 만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하느라고 뺏기던 많은 시간들을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여가를 즐기고 문화예술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과학기술의 발전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요. 바꾸어 놓을 것인가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것인가라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모색이 논의되는 그런 시간이길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그 조지아 대학교에서 학습 설계 공학을 연구하고 계시는 최익선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The minute after I accepted 본 저명한 포럼의 연사로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수락하자마자 저는 바로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후회를 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요. 제가 대중 앞에 나서서 강연을 할 때 공포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5년간 일하면서 수백 건에 달하는 공식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전 세계 다양한 청중을 만나서 강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다음번 발표를 할 생각을 하면은 공포감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좀 더 편안하게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을 어제 만나 뵈었기 때문이죠. 저의 가상의 그랜드홀에서 어제 여러분을 이미 만났고 또 성공적으로 물리적인 호텔방에서 코로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만들어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똑같은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익선 교수라고 합니다. 조지아 대학에서 학습 설계 및 기술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글로벌 HR 포럼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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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방금 보신 것은 첨단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요긴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의 VR 경험 중에서 제 인생에서 유의미했던 최초의 사례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는 여러분께 기술은 인간을 위해 봉사해야지 인간이 기술을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연구자로서 저의 교육 연구 프로젝트에서 있었던 경험 3가지를 말씀드림으로써 기술이 어떻게 교육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교육체계에서 제가 발견한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같은 이슈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사소한 문제도 있고요. 심각한 문제도 있고 위험도가 높고 긴급하고 역동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저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문제를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 질문 3 더하기 4는 답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로입니다. 수학적 가정의 기본만 이해하고 있으면 3 더하기 4의 답은 하나라는 데 만인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조건만 부여를 하면은 대부분의 우리가 경험상, 지식상 공감할 수 있는 답이 몇 가지로 추려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서울에 사는 사람이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네라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보험사에 전화를 하는 게 제일 빠른 문제 해결책으로서 30분 내에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저는 미국의 작은 소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옆집에 가서 도와주세요, 점프 케이블을 빌려주세요 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반면에 미국의 시골에서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자동차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은 1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 상황에 대해서, 즉 문제가 발생하는 그 맥락,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제가 왜 다른 답을 제안하는지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남이 내린 해결책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나의 관점으로만 보면은 바보 아니야 라고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본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되고요. 또 남들의 의견을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오픈 마인드입니다. 그 다음 질문, 네 번째 질문을 해결하는 것은 기초 지식과 오픈 마인드뿐만 아니라 나의 정체성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철학을 갖고 사는 사람이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국가에 살고 있으며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교실에서는 정의가 잘 된 특정 문제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기초 지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확실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오픈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덧붙여서 자신의 철학과 역할 그리고 상태를 정의하기 위한 정체성도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실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간에 큰 간극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같은 상황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문제가 도처편만합니다. 교육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단순한 교수법적인 모델을 제안합니다. 먼저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인식론상의 과제를 제기를 해주어서 오픈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의 불확실성을 교과 과정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을 적용하여 교육을 개선하면서도 IT 기술을 유의미하게 사용한 사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사례는 저희 지역사회의 동료와 교사들과 협력하여 스템 통합적인 로봇 교육을 도입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였고, 그들의 지식에 대해서 토론과 발표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교실 내의 활동은 이런 모습을 띠었습니다. Has really transformed my students' thinking. 이 로보틱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어요.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도 하게 되었어요. 화산에서 해로운 가스가 분출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로봇을 설계하는 프로젝트였는데, 로봇이 A 지점, B 지점, C 지점, 그 다음에 A 지점으로 돌아가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했어요. 제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로봇이 뒤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하는 것이었어요. 산수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지식도 필요하고요. 제가 스크루 드라이버를 내 손에 잡고 뭐를 해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인내력이 없는데 인내력을 많이 발휘해야만 했어요. 로봇을 테스트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밝혀야 고칠 수가 있었거든요. 다음번에 로봇을 또 만들려고 하면은 이번에 했던 시행착오를 토대로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를 해도 첫 번에 맞게 하기는 힘드니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어른이 돼서 평생 엔지니어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고, 아, 코딩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별로 어렵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로봇을 만들어 보니까 다른 것들도 하면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과 교사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슨 플랜과 교사 학습 지침서를 확정하여서 이를 원하는 모든 교사와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라도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교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그러니까 하이티, 온두라스, 케냐, 그리스, 한국, 그리고 중국 같은 다양한 지역의 교사와 학생들이 이를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글로벌하게 이를 보급하면서 또 한 가지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글로벌 연결성을 갖춘 교실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 활동의 구조가 동일 내지는 유사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R2C2 마인드를 함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남들의 견해를 듣는 법도 배우고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내 생각과 남들의 생각의 차이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사적 사고, 즉 우리는 왜 다를까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 소통을 하면서 협력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창의성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 것 또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을 가지려면은 소통 능력과 협력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로벌 교실을 통해서 특히나 오픈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연결성을 갖춘 교실 환경을 만들려면은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기식 그리고 비동기식 미팅을 하기 위해서는 첨단 IT 기술이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실시간 번역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클래스들을 매칭을 해서 그들의 학습 활동을 추적하고 이를 저장할 수 있도록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냥 새 기술이 교술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를 무조건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고, 즉 학생들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오픈 마인드와 현실 세계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이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란 학생들이 나중에는 국가들 간에 더 나은 협업을 통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왜냐? 어린 나이에서부터 국제적인 협력을 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보행자 교통 안전 교육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10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130만 명에 가깝고요. 그중 90%가 중저소득국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AI와 자율주행차 기술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글로벌하게 그 교통사고의 수를 줄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은 자전거를 탔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아이들이었고요. 특히나 아이들이 성인 보행자보다 4배나 더 도로 교통사고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확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보행자로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아이의 수를 줄이자, 이를 위해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동 보행자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 팀은 VR 기술 회사와 협력하여서 VR 프로그램 포토타입을 개발하였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저희가 한국에서 본 프로그램을 시행한 현장인데요. 중국에서도 하였습니다. 여기 VR 프로그램의 상황 재현인데요. 아동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제일 흔한 상황 3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평가자가 있고요. 아이의 경험을 통해서 또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먼저 VR로 이 상황을 경험한 다음에 디브리핑 세션을 갖습니다. 그래서 너 아까 왜 그렇게 했어? 하고 의사결정을 한 이유를 물어봅니다. 갑자기 신호등이 빨갛게 됐어요. 그래서 초록색이 될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서서 한참 기다렸지. 그러면은 이 신호등이 깜빡거리는 거는, 이 불이 깜빡거리는 거는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그 불이 파란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고? 근데 그 불이 깜빡거릴 때 길을 건너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어? 갑자기 빨간색이 되는데 내가 길 한가운데 있으면은 나도 차에 치이잖아요. 이 세션을 한 후에 이 아이에게 VR 경험을 다시 한번 제공해서 이 아이가 의사결정을 바꾸는지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앞서 보여드린 그 삼각형 모델이 적용됩니다. 여전히 진정한 정체성, 즉 나는 보행자라는 정체성도 똑같고요. 어떤 사고를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디브리핑 세션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도로 교통 상황이라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아이의 도로를 건널 때 안전행동에 상당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도로 안전 교육을 받은 아이들 대비 사전 테스트를 했을 때는 안전도가 50%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본 VR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는 80% 안전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특히나 중저소득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단체 학습 전략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명의 학생이 한 조가 되어서 이 기기 하나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여기에서도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여 글로벌하게 전파하고자 하면은 첨단 VR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지역마다 교통 상황을 가장 현실감 있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AI도 필요하고 또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어야 이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고, 빅데이터 애널리틱스가 있어야 특정 지역에서의 교통사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개발이 되어야 아이들에게 내가 지금 내린 안전 관련 결정에 대해서 개별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의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지 기술을 사용해보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동료들과 함께 그 외에 소방관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소방관의 안전도 지키면서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의 VR 대중 강연 프로젝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의 동료들과 저는 협력하여서 다양성과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을 학계에서 늘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나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소외된 학생들을 내지는 경제적으로 소외된 가족 출신의 학생들을 발굴하여 포용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즉 이 학생들이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요. 대중 앞에서 강연 능력 같은 것도 향후 성공적인 과학자와 엔지니어 그리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렇게 소외 가정 출신의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했는데 그들이 지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의 경험이라든지 문화적 인식, 인지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공식적인 세팅에서 누구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의견을 일목요연 조리정연하게 발표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학생들의 국적과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지역에 많이 가서 그 지역에서 똑똑한 학생들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이 학생들도 훌륭한 커리어를 갖고 또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구성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들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이들이 미래에 인류를 구하는 데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인류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질문을 좀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발전을 통해 인간을 구할 수 있을까로 질문을 살짝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인류를 구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익선 교수님께서 그 과학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위험을 감소시키고 또 심지어 발전까지 해 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을 사실은 키우고 교육하는 그런 비전 있는 발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우리 김승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조 교수님은 최근에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큰 이벤트였던 누리호 발사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김승조 교수님을 누리호의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누리호 이전에 우리가 나로호 발사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그 나로호 발사를 책임 있게 성공적으로 완수시켰던 분입니다. 오늘 김승조 교수님의 또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료는 영어로 만들었습니다만 오디언스들이 대부분 한국말에 더 이해가 깊으실 것 같아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글로벌 HR 포럼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말할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우선 우리 조금 전에 발표하신 분께서 아주 펑츄얼하게 20분 안에 다 끝내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자료가 한 1시간에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20분이 주어졌다는 건 알고 있고 그런데 또 우리가 50분까지 해도 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금 더 할지도 모르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주항공 기술. 우리나라는 그 용어상에 있어서 굉장히 인플레가 많아요. 용어가 자꾸 인플레 되잖아요. 우리 어디 가서 간호원 했다가 요새 한 대 맞잖아요. 미국은 널스는 계속 널스죠. 그래서 저는 한국말은 굉장히 인플레가 있는데 항공우주도 항공우주 하다가 자꾸 하니까 또 신문이 난다 그래서 우주항공으로 바꾸면 좋은 줄 알고 또 우리나라 말로는 우주항공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건 우주가 더 좀 새롭게 보인다는 그런 관점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주항공 기술의 disruptive innovation, 다시 말하면 파괴적인 혁신이 만약에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이라면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맞는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산업혁명 하나밖에 안 배웠는데 갑자기 한 5, 6년 전부터 4차라고 그래서 2, 3차는 어디 갔다 놀고 오고 이제 또 4차가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게 지금도 생각해요. 지금 혁명이 맞나? 이볼루션은 모르겠는데 레볼루션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그렇게 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야, 오리지널 산업혁명도 그 시대는 100년에서 150년이 걸렸는데 그때는 혁명인지 몰랐어. 세월 지나고 나니까 혁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서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4차 산업혁명은 한국하고 몇 개 나라만 쓴다 그러죠. 독일은 4차 산업이라 그러던가요? Fourth Industrial. 혁명이 아니고 그냥 그래서
뭐 어쨌건 저는 만약에 지금이 4차라면 미래 정말로 혁명적인 인류의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우주 기술의 변화에서 온다고 봅니다. 항공은 하나만 말씀드릴 텐데 항공은 이미 지난 100년간 어마어마한 진보를 이뤘기 때문에 새로운 파괴적인 혁신이 올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주는 그야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중에 가능한 한 시간에 맞추면서 그중에 어떤 분야가 앞으로의 산업혁명을 불러올지 모르는 거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맞나 틀리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하는 게 가만히 있으라. 제 여기는 뭐 disruptive innovation 혹은 disrupt technology innovation 뭐든지요.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설명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은 그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의 클레이턴 M 크리스천슨 교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저는 부분적으로는 동의도 하고 동의도 안 하. 제가 동의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건 무슨 얘기인지 대부분 사람이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딱 얘기하는데 그건 머리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자, 이노베이션에 두 개가 있다. 서스테이닝 이렇게 그냥 지속형인 이노베이션이 있고 놀랍게도 지속형의 이노베이션은 이볼루셔너리 점진적으로 가는 것과 레볼루셔너리 혁명적인 것도 서스테이닝한 데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 예를 들면 자동차 기술을 얘기를 하면 벌써 19세기 말에 자동차 기술은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고종 황제도 차 타고 다녔잖아요. 아주 부자만. 그럼 그때 주 교통수단은 뭐냐? 말 아니면 마차였어요. 디스럽티가 되려면 마차 산업이 파괴가 돼야 돼요. 파괴적인 혁신이 되려면. 그러면 누가 파괴를 시켰느냐? 포드의 모델 T가 파괴를 시켰다. 모델 T가 굉장히 싼 가격으로 자동차를 일반 사람도 쓸 수 있게끔 제공을 하기 시작하면서 졸지에 마차 산업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주 산업도 그럴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우리 원장님하고도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밑에 우주정책 센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단 제가 보기엔 디스럽티브가 되려면 상당한 시장을 만들어야 돼요. 시장을 만들어서 기존 산업을 망가뜨려야 되는데 망가뜨리는 게 좀 뭐 그렇습니다만 파괴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자이언트 뉴 마켓이 생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로부터 생기느냐 하면 우주의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발사체 가격이 싸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는 아폴로 시대 때부터 막 오만 아이디어가 다 나왔어요. 라그란지 포인트 5라고 해서 L5. L5에 뭐 50만 명, 200만 명 사는 도시 만들겠다고 힘들어요. 그때는 아폴로 우주선이 사람을 막 가니까 이제 조만간에 우주 가는 건 문제가 없을지 뭘 몰랐느냐. 그 아폴로 우주선이 금값보다 무게당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말아버렸죠. 미국조차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드디어 드라마틱하게 론치 코스트, 발사비가 싸지는 세월이 오네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안 되겠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아주 빠르게 R&D를 하고 실패를 통한 발전. 그냥 막 초스피로 실패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고 마구 빨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작 시간도 단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에서 막 하청 해가지고 시간 줄줄이 걸리게 안 하고 그 다음에는 부품도 막 엄청 비싼 거 인공위성 우리나라 인공위성들 막 저 80, 286 칩도 막 1억 원, 2억 원 주고 씁니다. 이건 저기 뭐 라디에이션에서 생존한 칩들 쓰니까 그런 것들 안 쓰고 일반 제품 선 대신에 뭐 하냐 리단던시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엔 뭐 매스 프로덕션을 통해서 이거는 매스 프로덕션 할 필요가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리유저빌리티를 지금 재사용 가능하게 만든 것이 이제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럼 어떤 분야가 있느냐? 제가 7개 분야를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대단히 큰 시장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데를 시장을 안 만드는 건 더 산업혁명을 이루어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 UAM, Urban Air Mobility죠.
어반 에어모빌 지금 야단이죠. 전 세계 자동차 회사, 뭐 항공 회사 이렇게 이런저런 줄로 이렇게 어반 모빌 줄 안 갖다 댄 데 있습니다. 우리 저기 현대자동차는 나사 항공 본부장 한 분을 지금 본부장으로 모셔가지고 지금 막 UAM 한다고 방방 뛰고 있죠. 그다음에 글로벌 인터넷.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잔뜩 뿌려가지고 글로벌 인터넷. 저 설악산 대청봉에서 우리 집보다 인터넷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주가 가까우니까요. 가리는 것도 없고. 세상이 좀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로켓에다가 사람을 실어가지고 쫙 가가지고 한 40분이나 50분 이에 지구 어디까지 갈 수 있게 하는 로켓 항공기. 안 들어보신 분들 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매출은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인 스페이스 베이스 솔라 파워 제너레이션. 우주, 저는 정지궤도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지궤도에서 많은 태양광 발전 위성이 발전을 해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로 내려보내가지고 지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건 공상과학 소설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태양의 에너지를 파이핑 해가지고 지구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뭐 탄소 문제고 어쩌고 글라스고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뭐하러 가? 이걸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발사비가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구 궤도에 굉장히 거대한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공장, 아니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공장들, 태양 에너지가 무진장으로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사람의 살 곳. 2주 전엔 제프 베조스, 지금 넘버 2 부자 아닙니까? 아마존의 베조스가 그 스페이스 리프라고 뭐 일종의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곳 잔뜩 하는 그림 그래서 근데 그분은 그림만 자꾸 그려. 물건을 직접 안 만들고 뭐 내년에 발사할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나사 같은 데서는 지금 이제 커머셜라이즈 우주 사업을 나사가 직접 하지 않고 이걸 산업화를 하는데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어. 걔들은 지금 나사가 일단 우주 정거장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물건이 필요하잖아요. 생필품이나 여러 가지 시험 장비를 대주는 것 서플라이를 커머셜로 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우주인을 보내는 것도 커머셜로 해가지고 나사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한 번 하면 얼마 돈 주는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시키고 있고 최근에는 뭘 하고 있느냐면 저궤도를 산업화하겠다. 저궤도를 뭐냐 LEO라고 합니다. Earth LEO Commercialization.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이런 사업을 해서 돈을 뿌려가지고 기반을 깔아가지고 막 이렇게 몇 푼 뿌려주면 몇 푼이 아니라 많습니다. 참. 그러면 거기서 산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걸 지금 해주고 있어요. 나사가 돈만 쓰고 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방법도. 그다음에 스페이스 마이닝 앤 스페이스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에 가서 소행성에 가서 화성에 가서 귀금속을 아주 값이 비쌀 건덕지가 있는 걸 아니면 소행성 하나 통째로 끌고 와가지고 지구 궤도에서 막 정련해가지고 금덩어리 막 귀금속만 중요한 것만 다 갖고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주여행을 하고 화성이나 달을 가면 거기서 그 현지에서 ISRU라고 그럽니다. In situ resource utilization. ISRU를 해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마이닝, 스페이스 리소스. 제가 한국에서 자문을 잘 안 받아가지고 룩셈부르크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거기도 우주청이 있어요. 그 나라의 그러니까 국가의 계획의 우주 스페이스 마이닝 혹은 스페이스 리소스라고 그러는데 그걸 정책으로 정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 경제부에 속해 있는데 그게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게 좀 관심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유럽에서는 룩셈부르크가 제일 이걸 설치고 있습니다. 뭐 요거 말씀. 스페이스 티오리즘, 트래블, 콜로나이제이션 이건 뭐 요즘 신문에 많이 나서 알지 않습니까? 리차드 브랜슨이나 그다음 누굽니까 제프 베조스가 갔다 올라왔고 스페이스X는 또 민간인 4명을 궤도에 3박 4일 궤도에서 지내게 하고 돌아왔죠. 근데 뭐 이게 얼마나 큰 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쪽도 앞으로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앨런 머스크의 얘기대로 앞으로 스페이스십에다가 한 200명씩 싣고 마에 화성에 하루에 한 서너 번씩 계속 수송을 하면 장사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화성 가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래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그걸 그냥 사례를 보여드리고 그럼 시장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어반 에어 모빌리티 PAB, 어반 에어 모빌리티 초장에는 조종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다가 AI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오토노머스해지면 자율 가능해지면 그게 이제 그냥 사람이 타면 되고 그걸 우리는 퍼스널 에어 비클 PAV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며느리, 제 딸이 세종시 공무원인데 그래서 앱으로 그거 딱 타고 스위치만 누르면 딸 아파트에 탁 내리는 거죠. 지금 그걸 어떻게 과연 가능하게 할 거냐, 안전할 거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장은 어반에서 그냥 이 엄청난 교통 어려운 교통 이걸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하겠다. 지금 현재 누구 말로는 도시에서 45분 이내에 직장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3억 명쯤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해결해 보자.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이 엠브레어라고 브라질이 딴 건 뭐 과학기술 별로인데 항공산업은 저리 나라가 커서 수요가 많고 해서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런 비행기를 UAE 그러니까 어반 에어 모빌리티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를 여기는 지금 보면 조종사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간 요 왼편 밑에 보면 그 미래의 오토노머스 오퍼레이션이 된다면 그러면서 이게 일단 그가 될 때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겠다. 요거 에어버스가 한 건 상당히 재밌어요. 왼편 거는 좀 됐는데 에어버스 항공기 만드는 회사니까 여객기 지상에 돌아다닐 때는 바퀴가 있는 거고 뜰 때는 바퀴 빼고 위에 것만 가는 겁니다. 그럼 무게가 확 줄어들겠죠. 오른쪽은 뭐 그렇게 분리형은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세하게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각광받고 아마 IPO도 한 것 같은데 조비 에비에이션이 이런 형태의 항공을 일단 도심에서 뜨고 내리려면 수직 이착륙이 돼야 됩니다. 수직 이착륙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뭐 의미가 없죠. 그래서 또 보통은 여기에 있다시피 eVTOL이라고 그럽니다.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이라고 그러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기로 가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조비가 상당히 유명하고 그다음에 독일이 또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독일 EV 중에 릴리움 제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작은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그 프로펠러 뒤에 후류를 방향을 바꿔 수직으로 뜨고 내리고 앞으로도 가고 그래서 순항 속도 300km, 레인지 300km 뭐 이 정도를 달성할 거다. 그다음에 또 독일에 있는 그 볼로시티라는 회사에서는 볼로시티 볼로콥터 회사죠. 그러니까 볼로시티는 도심에서만 다니고 볼로 커넥트는 도심과 외곽까지 갈 수 있는 좀 거리가 긴 것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7가지의 그 인프라가 필요하다. Vehicle Design, Maintenance, Flight Operation, Air Traffic Management, Ground Infrastructure, Customer Interface 이런 게 필요하죠. 나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얘들은 또 이름을 Advanced Air Mobi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여러 가지 현대가 만드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막 전 세계적으로 전시회 나가서 막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런 형태로 되고 일단 초기에는 서울시 같으면 한강변을 따라가면서 공항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K텔레콤, 한화 이런 데도 관심이니까 한화의 지금 미래 4대 그 사업 미래 방향이 사실은 항공, 우주, 그다음에 에너지, 금융 이렇게 4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변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오토노머스해지면 값이 더 싸질 수 있다는 걸 이제 뭐 조사를 해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인터넷, 그러니까 메가 컨스텔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잔뜩 올려. 왜냐하면 정지궤도는 가만히 서 있지만 저궤도 위성들은 한 500km 정도 되면 한 100분 이내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돌아요. 어떻게 말씀하면 막 쏠쏠거리고 엄청 돌아다니는 거 얘들이. 그러니까 그게 항상 나한테 보이려면 무지하게 많이 뛰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애들 몇 대는 내 위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GEO하고 MEO, 그 LEO 이런 뭐 그림을 그렸는데 GEO는 36,000km죠. 지금 현재 앨런 머스크 하는 스타링크나 제프 베조스가 하려고 하는 것도 한 550km 뭐 이 정도를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면
교통 이 전파가 굉장히 빠른 시간인데 그걸 레이턴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는데 인터넷이 레이턴시가 굉장히 줄어들고 또 가깝고 또 강력한 이 통신기를 쓰면 굉장히 밴드위스도 넓어가지고 많은 고객을 감당할 수 있죠. 정지 궤도에 있는 건 속도 느리고 레이턴시도 그러니까 밴드위스도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건 스타링크하고 완웹이 올라가요. 스타링크는 지금 현재 한 18,000개, 한 1,800개 정도 올려 있고 완웹은 한 300여 개 정도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를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위성간 통신도 할 수가 아직은 위성간 통신까지는 안 넣었는데 지금 한 100대 정도는 위성간 통신이 되는 걸로 해서 위성간 통신이 되면 완벽하게 커버를 하는 거죠. 비행기, 배 뭐 이런 것도 다 인터넷이 자율자재로 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스타링크 위성을 돈이 더 비싸도 쓰겠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답니다. 요건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돈이 얼마가 벌리겠냐? 지금 현재 또 위성 통신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3천억 달러 정도의 세계 매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업스트림이라고 해서 위성 만들고 그다음에 발사하고 요거는 몇 푼 안 돼요. 다 실제로 통신 사업을 해서 버는 돈이죠. 3천억.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게 되면 훨씬 클 것이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이게 지금 현재 뭐 스타링크 새틀라이트 어떻게 올라가는 게 보이는 것도 제 1차적으로 페이스 1에서는 72개 궤도면에 22개의 위성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 1580대 새틀라이트로 전체를 커버해서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데 요 경우는 저기 극지방 양쪽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극지방은 극궤도를 도는 위성을 지금 올려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웹도 지금 하고 있는데 완웹은 중간에 돈이 모자라서 파산했는데 영국 정부가 이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돈 낼게 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투자자를 끌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기 시험용 위성은 이제 이번에 이제 올린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존은 조금 있다가 가능하지 않겠냐 싶고, 그 다음에는 로켓 플레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켓 플레인은 지금 현재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가 이 스타쉽하고 슈퍼 헤비 두 개를 결합해서 그걸 합쳐서도 조금 이따 나오지만 스타쉽이라고 해요. 이걸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여기서 옮기겠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런던, 시드니가 51분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뭐 다른 시간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스타쉽의 형상입니다. 스타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 타는 것, 탱크, 지구 궤도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 연료만 집어넣은 걸 해서 올라간 다음에 연료 떨어지면 거기서 충전해가지고 달도 가고 화성도 가겠다는 거죠. 가고용도 있고 달 탐사에 쓰는 거. 달 탐사는 여기 특징을 보면 재진입할 때 쓰는 그러니까 열차 앞에 타일은 없죠. 다른 그 문제가 없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이 차이 있게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죠.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궤도 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 태양광 발전.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것이 지상 태양광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주 태양광. 그러니까 우주 태양광은 날씨에 상관없고 중간에 대기에 의해서 에너지가 주어드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 제가 대강 계산해 봤는데 대략 요건 지상 태양광보다 7배쯤 좋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10배쯤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시빙 안테나를 렉테나라고 그러는데 리시빙 안테나 뭐 한 직경 2km 이런 쪽으로 거기로 마이크로웨이브를 쏴가지고 그걸 다시 전력으로 환원해서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은 다 있어요. 딱 필요한 게 그냥 만약 두 가지가 딱 필요해요. 론치 코스트가 싸고 그건 스페이스X 론치 코스트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합의를 굳어야 돼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때문에 이걸 막 내리면 또 우리 환경론자들이 우리를 통닭 만들려고 하냐 그러고 항의를 할 거니까 그게 조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그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 우주 궤도에 큰 빅 팩토리들을 넣는다. 그래서 리유저빌리티, 그래서 발사체가 값이 싸지면 이건 제프 베조스가 얘기했던 건데 충분히 가능하다, 사업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사가 하고 있는 Economic Development LEO 이 사업이 단계별로 이렇게 가고 있다. 우리도 빨리 이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제프 베조스는 오비탈 리프 이런 식으로
또 우주 궤도에도 있고 또 이건 중력이 없는데 중력이 있으면 인공 중력을 만드는 거대한 시설물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잠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우리 제 생각인데 우리 우주 궤도 중에 달하고 지구 사이에 라그란지 포인트가 스테이블한 라그란지 포인트가 두 군데가 있는데 L4, L5가 있습니다. L5는 사람이 살겠다고 그러고 이 불순물이 좀 적어져 뭐 다른 물건들이 적어서 L4에다가 우리 뉴클리어 웨이스트를 버리자. 그러면 상당히 괜찮을 거다. 버렸다가 나중에 또 쓸 일 있으면 가서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마이닝 이런 식으로 마이닝을 하겠다는 것. 여기 왼편에 있는 게 룩셈부르크 총리입니다. 저 머리 벌써 이렇게 된 사람 부총리구나. 디스페이스 마이닝도 할 수 있고 뭐 이건 관심이 많죠. 이게 뭐 누구 말로는 지금 현재 애스트로이드에 있는 물건만 가져와도 100조 달러가 된다는데 그건 좀 모순이 있어요. 귀금속 가져오면 더 이상 귀금속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스페이스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 룩셈부르가 주관을 해서 이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투어리즘 리차드 브랜슨하고 이건 비행기 만든 사람 버트 루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해서 지금 이 네 사람 올라갔고 곧 이제 상업 비행을 하려고 하죠. 이건 제프 베조스입니다. 베조스가 굉장히 앨런 머스크하고 경쟁을 하면서 야단이죠. 세계 인류 부자가 서로 막 해가지고 여기서 붙었어요. 나사의 루나 랜더 프로그램에 붙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스페이스X가 됐어요.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한 제프 베조스가 일단 가오라고 그 미국 심계원 우리나라 뭐 감사원 비슷한 데다가 이놈들이 잘못했다 나사가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 혐의 없음 났어요. 그러니까 더 분이 안 풀려가지고 뉴욕 연방법원에다가 이놈들 혼내줘라고 했는데 또 며칠 전에 졌어요. 그래서 이제 베조스가 파이널리 성공하기 바란다. 바이바이. 근데 요 왼편에 있는 가장 왼편에 있는 것이 베조스 거고 중간에 있는 게 스페이스X의 그 스타쉽의 루나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사는 자체적으로 또 자기 로켓을 만들고 있어요. 뭐 이거 한 10몇 년째 만들고 있는데 이게 정부 돈으로 하는 우주기관이 하는 건 다 이렇게 좀 뭐 이랬저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첫 번으로 이제 발사 시험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건 익스플로레이션 미션 요새는 아르테미스라고 그래요. 아르테미스 1은 처음엔 궤도를 갔다 오는 걸 한번 하고 그다음에 아르테미스 2에서는 사람 내리는 것도 한번 하고 여기서는 오빗 세션을 하고 여기에 지금 게이트웨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창구로 해 가지고 이제 다른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런 이제 아르테미스 3가 되면 사람이 도달하고 2에서 도달하죠. 그다음에 스페이스 세틀먼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 1970년부터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어떤 것들은 요즘 거고 어떤 것들은 옛날 건데 이렇게 둥그랗게 되어 있는 거 이걸 회전을 해서 인조 중력을 만들어내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인조 중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베조스가 그 앨런 머스크 꿈꾸고 있는 스페이스X의 그 스타쉽이 이렇게 달이든 화성에 이렇게 정착지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L5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1970년대에 나온 L5 소사이어티라고 아주 있었어요. 거기서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 살 수 있게 하겠다. 중력을 만들고. 이건 베조스 블루 오리진에서 한 그림들이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스도 가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야 맨날 마스크 쓰고 마스크가 아니라 우주 뭘 하냐면 테라포밍을 하겠다는 테라라는 게 지구잖아요. 어트 쉐이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있고 이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쫙 해서 산소를 만들어가지고 숨 쉬고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테라포밍 절차를 보여줍니다. 가장 빠른 테라포밍은 남극과 북극에 핵을 터뜨리면 금방 빨리 된답니다. 이제 그것도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켓을 해보면 여기서 1에서부터 7까지 돈 계산해 볼 수 있는 거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대부분 트릴리언 달러스 조불 단위입니다. 그중에 제일 큰 건 제가 계산한 번은 우주 태양광 발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큰 시장이 앞으로 만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런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구현이 될 수 있느냐? 발사체 비용이 비싸서 아예 시작조차 못했는데 지금 앨런 머스크 하고 있는 스타쉽은
지금 제대로 성공해가지고 한 뭐 내년이면 내년 후년에 성공한다고 하는데 한 번 발사에 한 뭐 100억 원 이하 돈이 드는데 연료비만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재사용을 한 1000번이나 10,000번쯤 한다니까. 그리고 한 번에 100톤의 무게를 가진 놈을 우주 궤도에 올릴 수 있으면 100 플러스라고 그래요. 그게 정말로 되면 지금 앨런 머스크는 지금 거의 됐는데 미국 정부 FAA가 허가를 안 해서 지금 못 날아가고 있어요. 하도 빨리 하니까 FAA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려. 이거 지금 이놈을 허가를 해줘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몰라요. FAA는 항공기는 귀신인데 우주는 잘 모르니까 뭐 그런 지경입니다. 근데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나사가 또 이걸 굉장히 옆에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나사가 이제 지금 우리의 역할은 상업적으로 가는 걸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 대한 것은 기술 발전이 인류를 세이브할 거냐? 당연히 제가 발표하니까 세이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얘기했던 몇 가지들이 인류를 세이브할 거라고 생각해요. 앨런 머스크에 하면 그렇게 해서 마스에 가면 지구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도 세이브가 된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굉장히 그 누리호의 할아버지답게 인간이 바라보는 우주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최익성 교수님 마지막 발표 자료가 사실은 그 망치로 창문을 깨는 걸로 끝이 났는데 그것이 소방관이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깨는 활동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예, 그게 장면이 굉장히 저렇게 그 뭔가를 파괴하는 그런 장면이 결국에는 인간을 구하는 그 장면으로 이어졌는데 우리 김승조 교수님이 파괴적 혁신으로 또 발표를 시작해서 두 분이 꼭 짜신 것처럼 잘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런 파괴적 혁신은 또한 생명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 숨만 쉰다고 살 수가 없고 항상 새로운 호기심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그 비전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좀 들어와 있고요. 우리 지금 이제 현장에 같이 강연을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의 질문 머릿속에 잠깐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온라인에 들어온 질문을 먼저 하나 공유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보은 사람이라는 분이 기술은 최익성 교수님께 질문입니다. 기술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효용성도 무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많은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 투자가 학교에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그러할 텐데 그런 점이 좀 한계가 또 아닐까라는 데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한국말을 해야 되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해도 되는지. 그래서 제가 토론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왜, 무엇을 위해서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지 돈도 많이 든다, 뭐 여러 가지 리소스가 필요하다. 그 이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그 문제의 정당성이 확보가 된다면 사회가 거기에 투자할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어떤 숏텀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의 가시적인 효과성을 위해서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 고민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정당성 확보가 확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질문해 주신 것도 물론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고 또 많은 자원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교육에서도요 마찬가지로 테크놀로지나 리소스를 막 퍼부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라고 하는 교육의 페다고지컬한 핵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했던 것들도 어떤 VR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페다고지컬한 모델에 더 힘을 쓰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공짜입니다.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단지 그러한 것들이 적용될 때 최적의 적절한 리소스가 투입돼서 원하는 효과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교수님 말씀에 정적으로 좀 동감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이제 동의가 되고 합의가 되고 정해지면 사실은 또 그런 투자의 방향이나 그런 것들은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한국형 뉴딜 정책 안에 사실은 디지털 그린 스쿨 정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그런 그 디지털을 활용한 인간이 위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사실은 교육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참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마 이거는 김승조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마이닝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우주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떤가요?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이 더 있습니다. 이게 같이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왜 소극적이어야 되냐, 적극적이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또 이 질문하고도 같이 갈 것 같습니다. 특정한 나라가 우주를 이제 독점한다면 기술이 없는 국가들하고의 불평등 또 격차 이런 것이 커지지 않을까.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적극적이어야 하는지 소극적이어야 하는지 이제 전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뭐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우리나라 입장이 어떤가 하는 건 사실 우리 문 원장님이 더 가깝지 싶은데 제가 우리나라 입장을 뭐 사실은 얘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기술의 발전을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목표를 어느 선까지 높여놓지 않으면 우리가 기술 개발은 목표한 것보다 더 높게는 절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주 개발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파괴적인 혁신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여러 일을 감안을 해서 에임 하이, 목표를 높게 잡고서 그걸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한 사람도 가능한 한 벌 주지 말고 뭐 아주 안 주는 게 힘들지 몰라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우리 정부의 뜻은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능동적으로 투자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만 잘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주 개발에 대한 기술의 불균형 이 문제는 이제 뭐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제 누가 나서서 우주 기술을 같이 균형을 맞추자 이렇게 해줄 나라는 없고 이제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만약에 이게 산업화가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지면 막 균형화의 길로 가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은 뭐 나사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만 미국의 민간인 섹터에서 엄청난 발전을 해가지고 어떤 상당한 기술을 독점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주 기술이 파괴적인 혁신의 거의 기본 자체가 베이스 자체가 발사체 저렴하게 만드는 데서 왔다 그러잖아요. 발사 비용이 싼 데서 왔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요즘 들어서는 인공위성도 굉장히 싸게 현재 만듭니다. 지금 현재 앨런 머스크가 스타링크 위성은 1000몇 개를 지금 12,000개를 1차적으로 띄우겠다는 거죠. 지금 1,800개 띄웠지만 그게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인공위성 값으로 만들면 그거 처음부터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 대에 몇십만 불밖에 안 되는 게 260kg짜리 통신위성을 만들어가지고 60개를 한 방에 막 올립니다. 한 번에. 그것도 기발하게 궤도에 올리고 방법을.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이 되니까 꼭 발사체만이 아니라 위성 모든 물건이 값싸게 될 수 있게끔 하고 우주기 때문에 무지하게 비싸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데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사체를 개발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그 회사를 만든 게 100여 개가 됩니다. 100개 이제 넘을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엔 대부분 망할 겁니다. 그렇지만 몇 개는 살아나겠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고 나서 비행기 성공하고 나서 막 미국 전체 수천 개의 벤처기업 요새 바이오처럼 막 그런데 거의 이제 이렇게 이합 집산해서 뭐 몇 개만 남았지 않습니까? 락히드 마틴, 뭐 보잉 이런 식으로 이쪽도 이제 정리는 되겠지만 이렇게 발사체 가장 기본이 되는 발사체 기술부터 여러 나라에서 중국만 해도 한 20, 30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연습하는 애들이 중국은 정부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도 여러 개 하고 있고 뭐 3D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 아주 적은 인원이 값싼 싸게 뭐 할 수 있고 대량으로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산업화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퍼져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아주 그 재정적 여력이 없는 나라까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모르겠는데 저는 평균으로 퍼져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산업을 다 이제 미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작기 때문에 어느 하나 탁 붙잡아가지고 그것만 하다가 잘못되면 나라가 저거 하니까 좀 잘 나가는 건 또 다 하고 우리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통 아니잖아요. 또 가만 안 있으니까 막 앞으로 간다 그러면 막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화 4대 기술 중에 하나 우주를 집어넣고 지금 뭐 우리나라 육해공군이 다 우주 하겠다 그러고 지금 또 야단 났습니까? 한 5년 전부터 야단이 난 드론하고 같아요. 드론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뿌리는 세금이 아마 전 세계 매출액보다 많을지 몰라요. 하여간 그 정도로 우리는 막 갑니다. 그래서 우주도 그런 데 힘을 받아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적정한 우리나라의 지분을 예를 들면 전 세계 시장 10%는 우린 앞으로 우주 산업에 먹겠다. 그러면 우주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주청이 앨런 머스크와 같은 그 기업가 마인드가 있는 상태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세금을 써서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의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면 말지가 아니라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하면 무지하게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우주청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서 실패를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연구기관, 산업체, 그다음에 전략을 짜는 우주정책 입안자들이 힘을 합쳐서 가야 되고 그 우주청에 있는 사람이 소속된 사람이 지금처럼 공무원 자기 보직 끝나면 그 옛날 참 아슬한 일처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자기 떠난 다음에 자기가 했던 것이 계속 기록이 남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따라 붙을 수 있어야지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서 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전문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금 나중에 얘기하신 그 말씀의 대답은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우주청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전 세계 아까 룩셈부르크 인구 60만 룩셈부르크도 우주청 있어요. UAE도 우주청 있고 UAE는 얼마 전에 화성에 화성 궤도선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한 40개 가까운 나라가 우주청을 만들어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주청을 만들되 나사나 일본의 작사나 유럽의 에사가 그동안 저질렀던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우리는 거치면 안 된다. 그죠? 왜 우리가 다른 나라가 60년, 70년대 거쳐 했던 시행착오를 우리 똑같이 지금 다 밟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대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그 우주 개발의 역사는 누리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리호를 이제 만들기까지는 기술 역량을 사실 축적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마련된 기술을 가지고 아까 김승조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기회들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단지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역할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장에서 같이 쭉 그 강연을 들으시고 발표를 들으시고 또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예. 여기 혹시 마이크를 갖다 주시나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속은 이태성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강연 정보 잘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 기술 발전은 인류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두 분께서 되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기술이 꼭 좋은 결과만을 가져올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아까 나온 이야기랑 비슷하지만 뭐 기술 발전이라는 게 어쨌든 간 비용이 많이 들고 사용하는 사람이 교육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걸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이용자 간의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익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교육도 누군가는 받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혹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익성 교수님부터 답을 주실까요? 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어떤 불평등의 문제를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풀려고 하는 어떤 진지한 노력을 해왔는가 반성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이제 좋은 목적을 가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목적을 어떤 에스터빌리시 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서부터 그런 거를 어떤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식을 축적해 왔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진지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이런 불평등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도 보면은 좋은 사례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과거에 예를 들자면 저희가 학교에서 뭐 어린이 교육에서 뭐 이를테면 예전에 한 20-30년 전에 교육용 컴퓨터다 해가지고 각 학교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막 사줬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보면 한 95%가 게임이었어요. 에듀케이셔널 한 프로그램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테크놀로지를 제공을 해주면 결국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게임이라는 거죠. 공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니면 건설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그젠플이 없었다라는 거죠. 부족했다라는 거죠. 저도 지금 이게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불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챌린징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좋은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목적을 세우거나 에스터빌리시 하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훈련받지 않았고 또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회가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이그젠플들을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우리가 사회에 보면은 선도 존재하고 악도 존재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익스포즈 시켜주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불평등에 대한 교육도 어떤 테크놀로지 발전과 함께 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회가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레벨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승조 교수님. 질문하신 분이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바늘로 찌르셨어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쨌든 지금 세상에 없는 것을 새롭게 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주 관광을 보세요. 우주 관광 엄청나게 부자 아니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부자들의 노력 아니냐고 그러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저기에는 그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뽑는데 상업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업적이 되려면 비용을 뽑기 위해서는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제 보편화되면
마차 타고 다니다가 모델 T 나오듯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얘기는 합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어렵겠죠.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것은 글로벌 인터넷 문제입니다. 글로벌 인터넷을 하면서 이제 내 걸기는 undeserved.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터넷 할 수 있는 환경을 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을 총두리째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라든지 뭐 아시아에 못 사는 곳. 그런데 문제는 그 비용을 뽑아야 되니까요. 저 위성하고 발사 비용을 어디서 뽑겠습니까? 그러면 매달 내는 돈이 무지하게 비싸요. 지금 현재 $100 받아요. 99.99달러인데 $100죠. 그럼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른 방법으로 산다. 물론 훨씬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 되지만 그래서 결국 돈 좀 있는 사람들만 어반 에리아 있더라도 좀 돈이 있는 사람만 되는 거 아니냐. 정작 그러면 아프리카 쪽은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더 진보하면서 보편화되면 가능한 저는 글로벌 인터넷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일단 그 ITU인가 미국이 그 미국 그 전파 관련 위원회가 사실은 전파 팔아서 수입 나오는 것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러니까 인터넷을 못하는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앨런 머스크 그 회사도 얼마 돈을 받았어요. 인터넷 시설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해서 사용자가 얼마가 되면 그 돈은 네 거다. 뭐 이런 형태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미국 내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미국은 그 미국 기관이니까 미국 내에만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아프리카 쪽은 어쩌면 앨런 머스크가 돈 많으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싼 값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든가 아니면 앨런 머스크가 유엔에 돈을 좀 기부하라고 또 야단 났었잖아요. $60억 기부하면 저기 굶는 사람 해결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또 특별히 뭡니까 평등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좀 갈 길이 많다고는 생각을 해요. 교수님 답변하는 사이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지금 우주 개발보다 기후변화 위기를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현재 기술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이제 우선순위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뭐 그건 이제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주 개발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못 한다 그러면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은 다행히 우주 개발에 정부가 세금을 쏟아붓던 시대가 지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간에서의 자생력이 생겨서 그 민간인의 그 상업화의 힘을 통해서 이제 점점 발전할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쪽 돈을 뺏는다고 생각은 하질 않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 태양광 발전이 구현이 되면 화석 연료를 태워가지고 생기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소사이어티에서의 컨센서스를 거둬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마이크로웨이브 때문에 그게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예를 들어 전 세계 전력량이 제가 알기에는 한 6테라와트 정도의 전력 퍼실리티가 있어요. 그중에 한 40-50%가 이제 가동률인데 예를 들어서 우주 태양광이 2테라와트 정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8,000몇 시간 곱하면 1년 킬로와트 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되면 제 생각엔 한 전 세계 전기 필요량의 반을 감당한대. 그러면 석탄, 석유, 가스로 발전하는 거 거의 없어져도 될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또 사이드 효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분야가 이거하고 저거하고 경쟁적이고 배타적이냐는 관점은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공위성 기술은 굉장히 이제 선진국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공위성이 이제 기후 변화, 기후 기상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위성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지금 운용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다른 기술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기능과 역할도 있다라는 것을 고민하면 조금 우리가 시야를 좀 틔워가면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영어로 된 질문입니다, 교수님.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우주가 요즘 핫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질문의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But you have unlimited speed on the auto. 아우토반 같은 경우에는 속도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게 우주항공과 관련된 질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뭐 독일의 상황인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의 속도, 어떤 차량 속도에 대한 뭐 속도 제한도 있고요. 그 속도 자체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려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우토반 같은 경우에는 시속 300km입니다만 그렇게까지 운전을 할 때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다음 질문은 이게 기후 변화 위기가 무관하려면 로켓 연료를 화석 연료인 케로신 대신에 액체 수소를 써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최근 개발한 로켓이 케로신 사용 로켓으로 개발한 것 같습니다. 액체 수소로 개발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를 말씀하셔서 잘못하면 시간 넘어까지 말씀드릴까 봐 제가 조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액체 수소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액체 수소 대단히 좋습니다. 우선 수소도 우리나라가 수소의 강국으로 간다 그러는데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소의 사용이 많아지면 수소도 엄청난 돈을 들여야지, 에너지를 넣어야지 수소가 생깁니다. 아니면 석유, 화석 연료를 손봐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X한테 파괴당하는 회사들, 락히드 마틴, 그다음엔 락히드 마틴하고 보잉하고 같이 한 게 ULA, United Launch Alliance, ULA가 하는 아틀라스, 그다음에 델타 전부 다 그 중에 하나는 액체 수소를 쓰고 있습니다. 델타가 왜 비싸냐? 왜 비싸서 스네이블 하지 못하냐? 액체 수소를 써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H2 로켓, 일본의 로켓이 왜 저렇게 비싸냐? 액체 수소를 써서 그렇습니다. 아리안 5 로켓이 왜 저리 비싸냐? 액체 수소를 써서 그래요. 액체 수소가 굉장히 좋고 엔지니어의 드림, 타고난 물밖에 안 만들어요. 근데 추력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추력이 모자라니까 옆에다가 엄청나게 비싼 고체 로켓을 주렁주렁 매달아요. 그럼 로켓 2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체 로켓은 엄청나게 독성 있는 가스 막 품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액체 수소는 롱텀으로 봐서는 답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액체 수소는 연료통이 무지하게 커야 돼요. 분자량이 작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으면 죄송한데.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해결이 어느 정도 나오고 해결책이 물론 CO2 가스를 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새로 만드는 로켓들은 다 메테인 엔진, 그 메탄 가스를 씁니다. 메탄 가스를 쓰기 때문에 공해 물질은 CO2 말고 다른 공해 물질은 그래도 석유보다는 훨씬 적게 나오고 효율도 훨씬 좋고 여러 가지 적은 공해를 유발한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에 대한 대응책은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액체 수소를 쓰는 것이 책상 위에서 봤을 때는 이론적으로 좋지만 기술적으로 현실에서 엄청난 벽이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갈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것도 문제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액체 수소의 사용량이 액체 수소는 그냥 수소 가스의 사용량이 무지하게 많아지면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기 분해해가지고는 전기금은 뭘로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힘든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메탄가스 상태로 가면서 어쩌면 우주 태양광 해가지고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쇄시키고 정말 우주 태양광해서 막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남게 되면 전기 분해해서 수소 만들어서 그때 수소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이제 말씀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이제 비용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우주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적절하다는 답이신 것 같은데, 질문자는 기후 변화가 이제 결국 또 새로운 비용으로 우리에게 청구서를 이제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비용 관계를 생각하면 그 이제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포함한 해석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질문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세션의 궁극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떤 기술이 어떤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우리 이제 두 연사분들께 이 세션을 마치면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이 세션의 질문에 이제 한 줄 평을 부탁을 드린다고 했는데 같이 아울러서 답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기술이 어떤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예. 최기성 교수님부터. 네. 저는 그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그거는 우리 김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과학 발전하고 인류 미래라는 띠임 안에서 저는 이걸 주장하고 싶어요. implicit agency에서 explicit agency로서의 전환. 뭐냐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보면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 세션의 팀도 테크놀로지가 과연 인류를 구할까? 누가 주인인지가 몰라요. 예. implicit agency를 represent하는 질문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자기 자신을 익스프리스하게 표현하는 거에 문화적으로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오너십과 또 책임을 가지고 또 중요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학 발전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고, 그 과정에는 맥락이 있고 또 우리가 세운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목적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의미 있는 목표를 만들고 의미 있는 비전을 세우는 것. 일론 머스크나 뭐 애플의 어떤 창시자나 이런 분들이 잘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좋은 목적, 좋은 비전 이런 것들을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다양한 문화, 경제 뭐 여러 측면에서의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나가고 또 사회에 어떤 합의를 이루게 만들거든요. 세상을 변화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목적 그리고 의미 있는 어떤 비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고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implicit agency에서 explicit한 agency로 바꿔 나가는 것이 어떤 과학 발전과 인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승조 교수님, 어떤 기술이 어떤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떤 기술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빤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대답을 할지는. 근데 어떤 인류라는 것은 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하겠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린 7가지 분야 앞으로
혁명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는 그 7분야 중에서는 저는 인류 문제를 가장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주 태양광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이 만약에 구현이 되면 인류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항상 어려웠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서 에너지 유토피아는 된다. 이거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적어도 화석 연료에 의한 기후 변화 문제는 기후 변화가 뭐 또 다른 이유도 많을 거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기후가 계속 변하면 그건 화석 연료 문제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냥 우주 태양광 발전이 가장 인류한테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 좌장의 가장 큰 역할은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시 50분까지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에 연사들의 발표를 충실히 듣고 또 갖고 계신 질문들 갖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세션의 질문에 대해서 인간을 구하는 것은 인간이다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도 인간이고 그 발전시킨 과학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방향을 잡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좋은 질문으로 이 세션의 주제를 설정해 주신 주최 측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 좋은 질문에 또 좋은 그 발표를 가지고 오신 두 분 연사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또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하셔서 이 주제를 같이 듣고 의견을 공유해 주신 많은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세션도 아마 비슷한 질문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술의 발전과 인류의 미래, 우리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가지게 하는 주제인 만큼 마지막 토론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네, 수고해주신 저희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는 C2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지고 4시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